옛날 옛적 한 마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나름대로의 규칙과 전통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공정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가져올 필요성을 느낀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사회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두루뭉술이한 나무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끔한 옷차림의 학자, 와인으로 얼굴이 붉어진 농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앉은 어머니, 그리고 깃털 모자 아래로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이는 상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문제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유리하고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단 위에 쌓아올린 나뭇잎 더미 위에 마법사로 알려진 노인이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롤시안이라 했고 그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손꼽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자 롤시안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는 사상 실험을 해보자꾸나? 농부가 불만스레 물었습니다. 원초적 입장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롤시안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능력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우리는 어떤 규칙을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상인은 생각에 잠긴 듯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라면 뭐든 이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규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고 불평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평등이 우리 모두,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어야겠어요. 마침내 농부마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참여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가 된다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을 테니 그것이 옳겠소. 롤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론을 잘 이해한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을 사람들은 원초적 입장 이 사상 실험에 따라 새로운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 규칙은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 마을은 급격히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었고 이는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쁜 시간에도 이해와 배려가 있었고 좋은 시간에는 나눔과 협력이 있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룰시안의 지혜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고 그들에게 무지의 배일과 원초적 입장이 사상 실험은 단순히 상상이 아닌 생활 철학이 되었습니다. 공정함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서 한 번의 신비로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회는 공정한 자격의 방이라는 특별한 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자신의 능력과 자격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비밀을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방은 마이클 샌델의 공정한 자격 이론에 기반해 만들어졌다고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호기심에 가득 차 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젊은 사업가 제인도 있었습니다. 제인은 항상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본인의 노력 덕분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를 방 안에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전시회에 도착한 제인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공정한 자격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고요하고 온통 하얗게 빛났습니다. 벽에는 거대한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인이 거울 가까이에 다가가자 거울 속에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여러 장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은 제인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순간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제인의 첫 경영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 뒤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준 멘토가 있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대학에서의 좋은 성적은 우연히 만난 좋은 교수와의 인연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제인이 받은 여러 장학금과 기회들은 그녀가 태어난 지역의 사회적 정책과도 크게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제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격과 성공이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이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사회적 요소와 운이 그녀의 여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과 시스템이 자기 성공에 기여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순간 제인은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성공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었습니다. 공정한 자격의 방을 경험한 또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이 전시회는 그들에게 샌델의 메시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마이클 샌델의 이론은 사람들을 단순히 철학적 논의에 그치게 하지 않고 각자가 속한 사회에서 실제로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한 자격예방은 그 자체로 그 이론이 힘을 입증해 보였던 것이지요. 세 번째 이야기, 한 평화로운 마을 벤담빌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중요한 행사였죠. 축제 준비는 만만치 않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대단했습니다. 마을의 중심 광장에서는 각종 먹거리와 놀이기구가 늘어서고 멋진 공연과 불꽃놀이가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이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를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쾌락 계산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제 준비회의에서 위원장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활동과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호기심과 약간의 혼란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논의 사항은 축제에서 판매할 음식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의 참가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람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핫도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만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비건 옵션도 필수입니다. 반면에 마늘새우는 극단적으로 마늘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제외합시다. 다음은 공연 일정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쾌락 계산을 통해 각 연령대와 성별이 선호하는 공연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락밴드는 젊은 층에게 인기 있었지만 노년층에게는 클래식 음악이 더 좋았습니다. 따라서 두 무대를 따로 준비하여 각기 다른 연령층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이기구 선택도 중요했습니다. 롤러코스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릴과 즐거움을 주었지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럴 땐 위원장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쪽을 택했습니다. 대신 짜릿한 놀이기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잔잔한 회전목마도 설치했습니다. 준비는 마침내 끝났고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벤담빌의 논리적인 축제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선택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쾌락 계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적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군요. 한 마을 주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행복할 수 있도록 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대화가 이어졌고 축제는 밤늦게까지 활기찼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에 입각한 쾌락 계산 덕분에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고 벤담빌의 여름 축제는 그 해의 전설적인 행사로 남았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체험하며 다음 해에도 또 다른 즐거운 계산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사는 알렉스라는 이름이 호기심 많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세상에 대한 많은 질문을 품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매혹적인 것은 인과관계라는 신비로운 주제였습니다. 알렉스는 데이비드 휴메 회의적 접근법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인과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스는 마을 사람들이 평소 믿고 있는 단순하지만 단단한 인과관계를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수탉이 울면 해가 뜬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수탉의 울음 소리가 들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수탉의 울음이 해가 뜨는 원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이를 흥미로운 실험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수탉의 울음이 정말 해를 뜨게 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물론 수탉의 울음이 해를 뜨게 하는 거지. 늘 그런 식이잖아.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우리가 직접 실험해 봅시다. 수탉을 우리에 넣어올지 못하게 막고 해가 뜨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재미있겠다며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공터에 모였습니다. 알렉스는 이미 수탉을 작은 우리에 넣어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수탉은 울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동이 트기 전에 어둠 속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꽤 시간이 지난 후 아침에는 변함없이 지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탉이 울지 않았는데도 해가 떴잖아 라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알렉스는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목격한 것은 흉이 말한 하나의 예입니다. 수탉의 울음과 해돋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는 그저 사건들의 패턴을 관찰했을 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해가 뜰 무렵 수탉이 우는 것을 반복해서 본 결과 수탉의 울음이 해돋이의 원인이라고 추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었죠. 알렉스의 실험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회의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험에 의존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때도 그 관계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황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다른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알렉스의 실험은 단순한 생각의 전환을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더 열린 마음과 불확실한 세계를 탐구하는 즐거움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탉은 여전히 매일 아침 우렁차게 울었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해를 불러오는 주문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알렉스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자신에게 데이비드 휴미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적 접근을 재치 있게 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이 말하길 마을은 더 이상 인과관계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더 깊이 있는 이해와 깨달음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